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난 추석 연휴에 모 방송국에서 저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 하나 나왔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 혹은 반박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물건으로 돈벌이하는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의 제목을 잡고 뭐 내용들도 저희가 이제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제 주택도시보증사 보증금 채권 회수를 방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물건에서 이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자분하고는 이런저런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반영을 좀 해달라, 주택도시보증사의 일방적인 제보만 믿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사의 입장에서만 방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오해하실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생각이고요. 저희가 특수물건을 통해 가지고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판사들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많이 경험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판단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그 방송 내용에서 저희가 부도덕한 면이 있었든가, 부조리한 그런 측면이 있었든가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고쳐보도록, 개선을 해보도록 할 것이지만, 사실관계가 너무나 그 틀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마치 이제 임차인의 그 피눈물 혹은 임차인의 전 재산의 손실하에서 저희가 수익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공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나갔고, 그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공사와 소송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월세를 놔서 부당한 또 이중의 이득을 취했다라고 합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마치 그것이 불법적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새로운 임차인들은 이게 이제 그 임차권 등기도 있고 법적인 분쟁이 있는 매물임을 다 알고 들어온 겁니다. 보증금도 굉장히 작고, 월세도 만약에 이제 8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뭐 7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그렇게 저렴하게 그 계약을 체결을 했고, 만에 하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혹시라도 보증금 뭐 300이든 500이든 저렴한 보증금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그 회수가 안 될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 월세를 내지 마셔라, 경매가 들어가는 동안에, 뭐 이런 식의 다 얘기를 한 상태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임차인들이 제2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한 그 논조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집을 낙찰받고 했을 때는 비워둬라,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전세를 놔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는 그런 식의 방향이었습니다만은 그 소송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집을 비워두게 되면 집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저렴한 보증금에 이렇게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놨던 것이지, 악의적으로 무슨 뭐 이중에 수익을 얻고 이런 취지가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걸 통해서 돈벌이를 많이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되는데, 이 소송에서 이제 많이 패소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 법무의 열린애,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고, 제가 이 소송을 밑에 이제 제 고용 변호사님들께 맡기지 않고 제가 이제 직접 2년,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면도 다 쓰고 법정도 제가 다니면서 2, 3년 동안 이제 몰입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사건 수임도 하지 않고 제 개인 사재로 충당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돈벌이를 뭐 했다 어쩐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맞지가 않고요. 경매하는 사람들, 이 뭐 선입견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경매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액의 종잣돈 이런 걸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잃어보고 싶은 분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태반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큰 물건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 이제 변호사님들과 스터디도 하고 깊이 연구해 본 결과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겠다. 왜 이런 식의 물건들이 경매에서 수천 건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낙찰도 안 될 텐데 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런 의문이 들다가 계속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다 보니, 이게 전세 사기의 구조에서 피해를 당한 물건이고, 피해를 당한 건 임차인이 아니죠. 주택도시보증사 혹은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런 법적인 허점들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물건을 저희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걸 알고 이런 물건 낙찰받은 분들이 또 사건을 맡기면 저희가 이 물건은 방송의 논조대로 공사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국가의 그
그 기금이고 국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된 기금이니까 이런 것들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부도덕한 수익이니까 이거는 사건을 맡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제가 그 도덕적인 변호사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는 부당한 이득, 불로소득 이런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서 적법한 업무 매뉴얼을 정해주고 그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법하게 일처리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손실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들, 나름대로의 이제 사명감, 정의감도 없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 의뢰인들이 소액의 종잣돈으로 이런 특수물건 소송들을 진행을 할 때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겨서 그분들이 그 수익을 기반으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물건이 똑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에서의 그 논조들처럼 숨겨진 진실 이런 것들이 외면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관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에 어떠한 법적인 쟁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임차권 등기가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상의 보증금이 나름대로는 이제 그 시세를 넘어서는데 이거를 10% 20%까지 떨어져도 안 들어간 이유들은 그 단순한 이유, 대항력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떠나야 되니까 안 들어갔던 건데 변호사님은 어떤 논거에 의해서 어떤 법리에 의해서 이거를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수많은 패소 판결 속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에서 승소를 2건이나 이뤄냈는가.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승소가 2건이라고 합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앞으로 승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한 것들이 많고 승소한 것들은 작으니 되지도 않는 소송을 억지로 진행한 것이며 그런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채권 회수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논조들은 분명히 틀린 것이죠.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또 더 많은 승소들이 예정돼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일방적인 논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경매로 낙찰을 받고 논점들 이런 부분들은 경매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긴 참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는 부분들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대항력이라는 것들의 권리가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떠넘길 수 있을 텐데 임차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나갔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 대신 돈을 갚아줬으니까 이제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생겼고 그 구상금 채권에 의해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가 있으니 낙찰자는 그 구상금 채권을 떠안아야 되고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할 텐데 구상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상금은 또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로서 주어진 대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회수를 해야 되는 임차인 고유의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는 임차인의 그런 그 채권을 대신 변제한 그런 사람으로서 구상금이라는 권리가 생겼지만 그거는 공사의 일반적인 채권일 뿐이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부여를 해가지고 그 회수를 보장해줘야 될 그런 채권이 아니라는 관점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이런 규정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을 보시면 각 호의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으면 승계한다. 이런 경우들인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가 뭘까? 보증보험기관이 이제 그 임대인이 만약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해서 돌려주겠다는 그런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보증보험을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 꼭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으로 양도를 받습니다. 담보로 잡는 거죠. 임차인이 이제 그 물건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에 배당 요구도 해가지고 수익도 얻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도 청구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양도받은 금액,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조항도 없었고 이게 신설된 규정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판례도 없었고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만을 승계한다고 했지 임차인의 대항력을 승계한다.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죠. 양도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양수받은 공사는 당연히 양수한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대항력은 그러면 임차인에게 남아있는 건가? 근데 임차인의 대항력이 뭐죠?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해버렸으니 보증금 반환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한다.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죠. 이 신설된 조항이 우선 변제권만을 승계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될 것인가? 어떤 논리로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쌍으로 움직이는 거니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대항력도 승계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전입신고가 늦어가지고 말소기준물에 늦어서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이 없어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쌍으로 움직이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도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대신 변제했으니 공사에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그 구상금을 낙찰자가 승계를 해야 한다. 근데 구상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질이요. 고유의 구상금 채권일 뿐이지 여기서는 그 법적인 성질이 보증금 반환 채권일 때 낙찰자가 떠안도록 하는 부분인 건데 과연 구상금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주 간단한 예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해버렸으니 임차인이 이미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지를 않죠. 전소유자인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채무가 없죠.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됐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공사가 만기에 임대인을 대신해서 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신 변제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거든요. 양도를 해버렸으니까. 그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지 그게 대의변제가 되지 않고 대의변제가 아니니까 구상금 채권도 발생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공사는 전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고 그걸 이유로 해서 경매를 넣었고 낙찰자가 그 구상금 채무를 승계했으니까 떠안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들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사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부분들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전세 사기범들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됐을까? 이렇게 횡행하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 하나 검토를 좀 해볼 때에 자 보십시오. 전세 사기라는 거는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의 임차인을 들여놓고 나중에 이제 그 소유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못 떠안겠다고 하니까 그 깡통 전세 매물로 전세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낙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피해를 보는 거 이게 전세 사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를 신축을 해서 분양을 했다고 치자고요. 어떤 건축주가 2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분양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1억 5천이든 1억 8천이든 좀 낮게 내려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전세 브로커 전세 사기범이죠. 찾아옵니다. 내가 2억 5천짜리 임차인을 들여다 줄 테니까 나한테 수수료를 2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해요. 아니 시세가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 5천짜리 전세를 들어준다니 반신반의했겠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믿어보고 했는데 진짜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바보가 아닌 이상 2억짜리에 2억 5천 보증금을 주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뭐죠? 주택도시보증서나 서울보증보험기관이 보증을 서줬을 때는 임차인도 안심하고 들어오겠죠. 근데 주택도시보증사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험기관은 이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지를 않죠. 은행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를 넘어서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별다른 조사가 없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안 전세 사기범들이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놓는 거. 이게 이제 전세 사기의 요인이었죠. 이렇게 이제 건축주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될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브로커들하고 끼고 해가지고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억짜리 시세밖에 안 하는데 2억 5천짜리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게 최종적인 수익이 아닌 건 뭐냐면 2년이 지나서 만기가 되면 건축주가 2억 5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세 사기범들이 주요하게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보증금 반환 채무를 건축주가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넘겨버리게 되면 그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되고 구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되죠. 이게 대항력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신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전세 브로커, 전세 사기범들이
그 신소유자가 되고 자기들이 이제 그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걔들은 수수료 2천만 원만 받고 큰 돈을 또 하나 되니까 손해일 거다? 아니죠. 걔들은 각오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은 또 앉지 않게 되니까 깡통전세 매물로 임차인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당연히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나가니까 임차인들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닌 것이죠. 공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해 행사해서 회수를 하겠다는 것들인데, 이렇게 전세 사기범들에게 노란한 그런 매물들이 수천 건이 경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수익을 최종적으로 건축주가 얻게 되는 그런 방법은 아까 소유권을 넘기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한 달 이내 소유권 넘어갑니다. 신소유자한테. 그런데 그게 수천 건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계속 보증보험 계약은 체결되고 이런 부분들을 깡통 전세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과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천 건들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한 달 만에 소유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라면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죠. 이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전세 사기의 매물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의 허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허점들이 소송상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소송상의 쟁점이 되면서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사는 그 보증금을 애초부터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경매를 넣어도 회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천 건들이 10% 20%까지 떨어져 있었었고, 저는 그게 왜 방치가 됐는지 그것조차도 의문입니다. 혹시라도 경매 대항력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 보증금을 다 떠안게 해서 나름대로 뭐 회수를 하고자 했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뭐 그런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분명히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고 나름대로 부도덕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누군가가 이런 수천 건들을 다 낙찰받아가지고 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손실이 커지기 전에 소송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업무 매뉴얼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들, 이런 관점 또 여러분들 한 번쯤 고려해서 너무 이쪽에 경매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소송을 진행했던 저에게 그 파렴치한 아니면 무책임한 부도덕한 이런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게 어떠실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수익 모델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저희들의 손을 이제 들어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선입견이 클 수 있고 헐값에 받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가 분명하니까 손을 들어줬지 않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소송을 억지로 소송을 진행을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해소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오명을 저희가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만은 아니었다는 부분들, 물론 경매인으로서 특수물건을 진행할 때 근본적인 그런 딜레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물건들이 있으면 헐값에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항상 그런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위장임 차임 물건들, 허위 유치권 물건들이 보이고 헐값에 물건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을 때 판사들이 선입견에 기해서 위장임 차임 편을 들어주고 허위 유치권자 편을 들어주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도 이런 허위 불법적인 그런 허위 권리들이 신고들이 만연해 있는 상황들인데 판사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만연하겠습니까? 불법적인 것들만 만들어만 놓으면 판사들이 알아서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봐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의 불법적인 수익 측면 이런 거 말고, 그런 식의 엄정한 판결들이 나와서 기준이 서줘야만 다시는 그런 불법적인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브로커들이 사라진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들도 알아주면 좋겠고요. 그게 경매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욕을 먹어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그런 그 경매인들에 대한 시선들, 경매 전문 변호사인 저에 대한 그런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적절한 논조로 이렇게 경매인들 혹은 경매하는 변호사를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나중 됐을 때 이제 소송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저희가 이 수익 모델들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얼마나 좋은 쟁점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특수물건만 강의가 드디어 11월 1일 개강을 합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고급 빌라를 현재 시세 55억 하는 것들을 10억에 낙찰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건물만 낙찰받아가지고 토지를 공짜로 취득하는 법, 대지권 동시행 항변 있는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아서 소송을 통해 정리한 후에 제값받고 매각하는 법 등,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 있는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아가지고 가등기를 정리한 후에 안전하게 고수익을 내는 법.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만한 그런 고차원적인 수익 모델들을 한 수십여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현란한 수익 모델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지, 그래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행꿈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그런 내용들인데요. 무조건적으로 뭐 아니면 도시기의 그런 해법들이 아니라 안전하게 리스크를 통제, 관리하면서 고수익을 내는 그런 특수물건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해법 강의들입니다. 기존에 수강 요간이 200만 원이었는데 요즘 경기도 좀 어렵고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클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150만 원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으니까요. 이 기회에 저랑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멋진 경험,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11월 1일 강의장에서 건강한 미소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